안녕하세요, 갓김만입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가 영 시원찮죠.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테슬라 판매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미국 소비자들이 테슬라 미래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런가? 얼마 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미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선 DOG라고 해서 정보 효율성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칼부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도지가 며칠 동안 없앤 부서, 칼부림을 한 부서라고 얘기하는데 전국 다람쥐 조사 프로젝트 연간 230만 달러, 샌드위치 기준위원회 500만 달러, 울퉁불퉁한 보도 인식국 180만 달러 이렇게 56개를 일론 머스크가 없앴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거 인터넷에 있지만 인터넷에 있다면 다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이런 부서는 원래 없었고 이런 부서를 없앴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없앤다고 한 거 있죠. USAID라고 하는 거 요거를 폐지하겠다.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벌레가 있는 사과 수준이 아니고 벌레가 동그랗게 뭉쳐서 사과 모양으로 있는 벌레공이다. 아니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벌레라는 거야 그럼? 이거 좀 너무하죠. 사실 USAID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실걸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AID? 삼성동에 있던 이 아파트 요게 1974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영동 AID 차관 아파트였죠.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살아서 아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동 힐스테이트가 됐어요. 해운대에도 보면 AID 아파트라고 있죠. 주공 아파트. 지금은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됐죠. 인천, 대구, 부산 할 것 없이 이때 AID 차관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됐다. 이렇게 된 게 바로 USAID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파트라는 게 거의 없었어. 한 개, 두 개 있었을 때 그때 USAID로부터 차관을 받아서 그때 아파트를 짓게 된 거고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 주거 환경이 아파트 천국이 된 거. 그 결정적인 계기를 한 게 바로 USAID입니다. 나름 고마운 기관이죠.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전 세계의 130여 개국에 지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400억 달러 58조 원을 매년 불쌍한 나라에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좋은 기관을 없앤다니 아주 나쁜 놈이구만 싶은데 근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 수혜를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가 받아야 되는데 그 수혜를 지금 누가 입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입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요. 야 이거 애매하다. 우크라이나에 돈 주려고 있는 기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티오피아, 요르단, 콩고, 소말리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근데 콩고가 지금 또 많이 받거든요. 콩고는 르완다한테 침략받았잖아요. 그래서 방어해야 되는데 거기도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LGBT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줘요. 아니 특정 정치 활동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USAID가 만들어질 땐 60년대였고 그때 당시 이 불쌍한 여러 나라들의 지원해주자는 아주 순수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는 얘긴데요. 물론 그렇게 객관적으로 뭐 납득되는 말만 한 건 아닙니다. 지금 USAID가 중국 우한 연구소를 지원했다. 뭐 그런 이유로 폐지한다는 건데 일단 일론 머스크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과 지극히 미친 사람의 생각을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인물이죠. 어쨌든 문제가 있는 기관이다라는 것만큼은 말이 된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더 문제가 되는 건 미국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교육부를 어떻게 폐지해? 아니 말이 되는 건가? 미친 사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 교육부라면 직원이 대략 4,400명이라고 합니다. 4,400명인데 연간 예산은 285조나 된다고 합니다. 285조. 이야 대단한 부서네. 근데 과연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냐? 초중고를 진짜 지원하는 교육부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초중고는 다 누가 운영하냐? 각 주가 운영합니다. 미국은 지금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가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교육부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그럼 얼마 쓰냐? 연간 3조 원 쓴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학생들 재정이나 펠그랜트라고 해서 이 무상학자금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는데 대부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나눠주는 그런 부서라는 거예요. 아니 너네가 왜 그런 걸 하는데? 라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럼 누가 하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게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애초에 트럼프가 투표하는 동안에 공약 내세우면서도 이 연방정부의 개입을 제한해서 연방정부가 교육을 주도하려고 하지 않겠다. 눈치를 보게 하지 않겠다. 각 주가 더 많은 권한으로 각 주가 원하는 대로 교육을 하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정말 없어질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USAID든 교육부든 니네 나라 거 니네가 없애. 그거는 뭐 우리는 신경 안 쓸게. 니네가 망하든 말든 그게 뭔데 나랑 관계없어 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
이제는 나라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영국에서 스타머 총리를 심하게 욕하기도 했죠. 그리고 요번에 소아성폭력 지지자? 뭐 이런 식으로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요번에는 독일에서 극우정당 AFD를 지지하는 발언을 X에서 하더니 AFD 기관지에 기고를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정당 대회에 이렇게 영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극우를 지지하니까 독일의 슐츠 총리 아주 맹비난을 합니다. 뭐 미친 사람이냐? 라고 합니다. 요 사진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 있었는데 요 사진에 이거 완전 히틀러처럼 찍혔죠? 일론 머스크 대체 이런 행동을 왜 하나? 이유 없는 행동일까? 그냥 재미로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고 잠시 후면 우리나라 정치에도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게 될 건데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될 텐데 무슨 얘기인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전 세계 공장이 4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2개는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최신 공장이 바로 독일 베를린에 있어요. 베를린에 공장을 짓는다는 건 원래 좀 이상한 일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수도잖아. 베를린이 뭐 무슨 프랑크푸르트 같은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명색이 수도잖아. 말하자면 서울 한복판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물론 뭐 서울처럼 이렇게 북적거리는 곳은 아니죠. 금융도시도 아니기도 하고 한국으로 치면은 지금의 세종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베를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종시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거 요거는 만만치 않죠. 좀 도전이죠 사실. 그만큼 일론 머스크는 독일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이런 쇼업이 강했던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테슬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이 자동차 만들 줄도 모르고 미친 몇몇 사람들이 대충 자동차 만들어서 대충 파는 거다. 이게 뭐가 좋다고 말아주냐? 이랬던 게 엊그제였습니다. 정말 얼마 전만 해도 테슬라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동차야? 오케이 알겠어. 그럼 좋은 자동차는 뭔데? 좋은 자동차는 독일 자동차였어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는 독일이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가장 잘 만드는 자동차 메이커의 중심에서 그것도 수도에서 나를 우수한 자동차 메이커로 인정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메이드 인 저머니가 그렇게 좋아? 그럼 우리 테슬라도 메이드 인 저머니로 만들어서 그래서 너네한테 제공해 줄게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 지을 때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환경평가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지역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합니다. 근데 테슬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쓸 수도 있지. 근데 과도하게 소모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테슬라 공장 닫아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법원에서 공장 부지의 벌목을 중단해라 이런 명령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 현지의 환경단체가 왜 나무를 베니까 왜 생태계를 훼손하는 거예요 라면서 소송을 걸어서 처음에 소송은 기각됐어요. 아니 허가 낸 거야. 그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했는데 독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 전까지는 벌목을 중단해라 이렇게 가처분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무려 1년이나 지연되게 됩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1년 지연되는 거 이거 참기 힘들었을걸.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한신이 공장을 짓긴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테슬라 독일 공장 인근의 송전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몇 주 동안 운영을 못하게 돼요. 근데 공장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큰일입니다. 자동차 공장은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페인팅 라인이 죽기 때문에 페인팅 라인이 죽고 나면 거기 있는 페인트를 다 씻어내야 돼요. 다 씻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이거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서 막 공장 점거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공장 점거를 해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게 페인트 시설입니다. 아무리 내가 공장을 때려 부숴도 페인트 시설은 안 건드려요. 이게 절대 안 건드리는 게 페인트 시설인데 그것조차도 멈춰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나? 극단주의적인 좌파 단체의 공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불칸 그룹페라고 하는 좌익 극단주의 단체에서 언론사 경찰에 편지를 보내서 테슬라 공장에 내가 공격을 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기가팩토리를 확장한다고 하면서 여기 식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볼칸 그룹페는 뭐라고 했냐면 기가팩토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노 파시스트를 끊어내는 게 거대 권력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환경 테러리스트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자동차 회사를 지원을 해야지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못 만들게 테러를 하면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라는 거였어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셨겠지만 테슬라가 직원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직원들을 못 살게 굴었다. 이런 얘기. 병가낸 직원들을 쫓아가서 직원들을 못 살게 굴어서 이 직원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이런 얘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건 독일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왜냐면 독일 근로자들이 병가를 내는데 병가 시점을 맨날 금요일, 맨날 월요일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연휴를 쫙 만들어서 쉬어요. 아니 어떻게 징검다리 휴일이 되면 다 쉬어. 징검다리 휴일에 아니면 왜 금요일날 왜 갑자기 아프게 되는 겁니까? 라고서 근로자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세요? 하면서 찾아갔더니 잘 놀고 계시네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회사가 아니고 노동자가 아니 내가 아프다면 아픈 거지 왜 나를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 불법입니다 라고 소송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가? 그게 그런가? 일단 독일의 병가 규정은 아주 희한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아프면 6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은 급여 100%를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이후부터는 질병수당이라고 해서 크랑켄겔트라고 하는 건데 그게 월급의 70%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쉬면서 월급 70% 괜찮죠? 근데 그거는 물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독일 의사는 좀 끊어주세요 한다고 끊어주는 거 아니에요. 독일 의사는 자기가 이 엄청난 일들을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치 판사처럼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까지는 의사 진단서도 필요 없이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냥 아파요. 갑자기 아파졌네 라고 하면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3일은 월급도 그냥 100% 줘요. 3일 쉬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루 이틀을 회사 나가고 회사 나가보니까 또 아프네요 라고 해서 또 쉴 수 있습니다. 또 100% 받을 수 있어.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양심에 기대는 제도예요. 독일에서는 노동법이 지나치게 노동자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허점이 여기저기서 생기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독일 연방통계청 집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독일 전체 노동자 병가율이 6.1%, 자동차 업계는 5.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일 근무하면 그중에 6일은 아파요 이러면서 그냥 쉬어버리는 거야. 이건 휴가하고 다른 겁니다. 휴가는 보통 연간 28일이 따로 주어져요. 병가는 추가로 쉬는 거예요. 28일 빼고도 6일을 쉬는 게 독일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 베를린 공장은 어땠나? 병가율이 무려 15에서 17%였다. 그러니까 100일 출근하면 17일을 병가로 쉬는 거야. 공장 전체 평균이 더 쉬는 사람도 있고 덜 쉬는 사람도 있고 말이 되는 건가? 5분의 1을 쉬어버렸다는 건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호객님이지 그게. 이러면 안 되지.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독일 공장은 이렇게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다. 원래 독일 공장은 어땠습니까? 처음 지을 때 50만 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향후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2024년에 몇 대 만들었다? 20만 대 만들었습니다. 계획의 반도 생산 못했다.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생산성은 어마어마하게 낮은 곳이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미친 나라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독일이란 나라 이상하죠? 독일이란 나라는 왜 이러는 걸까? 우리나라 분들은 독일에 대해서 잘 모르죠. 아니 유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닐까요? 사람 사는데 똑같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독일은 우선 뭐부터 다르냐? 일단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대학 학비가 없어요. 없습니다. 한 학기에 1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내면 됩니다. 내국인들만 무료가 아니고요. 외국인, 유학생들도 독일에 가서 공부하면 무료입니다. 대단하죠? 오히려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올 때 교통비 해라 그러면서 학교에서 돈을 받는 학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등록금, 공대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만 원 넘죠? 미국은 수천만 원, 억도 가요. 근데 독일은 공짜. 독일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노르웨이도 무료입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이런 북유럽들 다 무료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유학생들한테 왜 돈을 퍼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수업이 어차피 다 독일어야. 독일어하는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그 인재가 그 나라에 왔잖아. 독일어 갖고 막 싸매서 공부했잖아. 진짜 똑똑한 애들만 뽑았잖아. 그럼 걔들은 독일에서 일하게 돼. 그러니까 결국엔 독일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야. 독일에 살아보면 좋잖아요. 독일 가보셨어요? 독일 가보면 와 이렇게 좋은 동네가 없습니다. 와 여기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았을 때 와 이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나도 이 나라에 뭔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나도 이런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말.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의 앞선 철학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시켜 주는데 어떻게 독일에 살고 싶지 않겠어? 당연히 독일에서 뭔가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람들
사람들이 우수한 두뇌로 독일을 발전시키는데 같이 융화돼서 하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독일에는 있는 거죠. 물론 아무리 그래도 학교도 법인이고 기업인데 설마 땅 파먹고 장사합니까? 어떻게 교육비를 공짜로 해요? 하실 텐데 결정적으로 독일은 일반적인 자본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합니다. 자본주의 맞죠? 맞는데 근데 일반적인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랑은 전혀 다르다. 학교가 공짜인 나라들 한번 보세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 특징은 이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사민주의 국가들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섞은 겁니다. 그럼 독일은 뭐냐? 독일은 사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하는 거. 그래서 사회적인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당부터 보세요. 집권당이 어딥니까? SPD라고 하는데 사회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사민이야.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면은 무슨 사회주의? 이게 무슨 빨갱이지 이게 어디? 이럴 거잖아요. 지금 독일은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 여당이다. 숄츠라는 이 총리가 SPD에서 나온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커졌다. 그게 독일을 가장 부흥하게 만들고 가장 잘 살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게 반대로 독일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을 겪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더 보셔야 되는데 독일은 정당이 지금 5개가 주요 정당입니다. 1등 정당, 지금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민주당, 3인당 SPD라고 할 수 있죠. 어른들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완전 좌파. 이게 25%입니다. 2등 정당, 기독교연합입니다. 약간 중도 우파예요. 좀 우익입니다. 우익. CDU라고 하는 그리고 CSU라고 하는 기독교연합이 합친 겁니다. 그게 2등. 3등은 녹색당입니다. 14.8%. 4등은 자유민주당, 자민당이라고 할 수 있죠. 11%. 5등 독일을 위한 대한당입니다. AFD라고 하는 거 10%입니다. 요게 현재가 아니고 기존 선거였다. 그게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 지났죠. 오늘 일론 머스크가 등장한 당은 바로 이 AFD입니다. 이름은 독일을 위한 대안이에요. 독일을 위한 대안인데 사실 독일을 위한 진짜 대안이 아니고 극우 정당입니다. 기존까지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말고 이제는 그 반대의 것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이름이 왜 독일을 위한 대안이냐? 독일은 전통적으로 좌익이 득세하는 나라입니다. 사민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빨갱이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민주의가 독일에서 득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를 잘 도입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3인당 한번 보세요. SPD를 보면 2등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2등하고 차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독일은 연정이라는 거랍니다. 연립정부라고 해서 연정이라고 하는데 독일이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이 과반이 없으면 아무 일도 결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반을 반드시 차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50%를 어쨌든 넘어야 된다. 싸우지 말고 공통된 의견을 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등이 CSU, CDU 이게 우파잖아요. 그러니까 우파니까 너는 빼고 3등, 4등 자유민주당하고 같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3인당 빨강이죠. 녹색당 녹색입니다. 자민당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를 가리켜서 신호등 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AFD는 지금 10%나 받았는데 이 연정에서 빠졌죠. 왜 빠졌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이후로 독일에서는 극우 강한 정부 이런 것들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독일인이 강해? 이런 말 못하죠. 그냥 독일인이죠. 무슨 아리아인이에요? 우리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절대 금기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독일 민족주의 같은 겁니다. 그런데 AFD는 바로 그런 정당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과거에 뭐 나치 있었지만 그거는 새똥에 불과해. 새똥은 보이면 씻어버려야지. 그 새똥을 왜 계속 놔두니? 잊어버리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리아인 강하다. 우리 독일 민족이 얼마나 강한데? 라고 얘기하는 게 AFD입니다. 그리고 극우 정당이다 보니까 기업을 더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 관련해서 지나친 자유가 우리 독일을 망치고 있다. 자유 문제다. 노동 관련해서 문제다. 히틀러에 대해서는 뭐 지지하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독일 법에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히틀러를 지지한다거나 나치를 지지하면 그 사람 바로 잡혀갑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확실히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은근히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멘트를 가끔씩 던지는 그런 아주 이상한 정당. 그래서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이 AFD를 가리켜서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 정당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당이기 때문에 연정을 누구 하고 해? 어떤 당이 여기하고 손을 잡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AFD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껏해봐 뭐 몇 퍼센트, 한 1, 2%밖에 안 되는 아주 정말 군소 정당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독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졌잖아요. 그러면서 AFD가 서서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인기를 끌게 된 계기는 독일 난민들입니다. 난민, 이민자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런 난민들을 왜 받아들입니까? 라는 반대급부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정당들이 지금 노동당들이잖아요. 좌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반대를 못합니까? 난민들은 지금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독일에 들어와서 자기가 우리 일자리 다 뺏는 걸 그걸 보고만 있으란 얘기예요? 라고 할 때 너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니? 아우슈비츠예요? 뭐 나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난민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치질 못합니다. 내치는 거는 발상 자체가 엄격히 금지돼 있어요. 아니 왜 인종을 갖고서 사람을 안 받아줘?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왜 네가 안 받아주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주면서 독일의 난민 문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난민으로 인해서 뭐 폭행사건, 살인사건 뭐 엄청난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FD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종차별이고 뭐고 모르겠고 너네 다 나가. 독일 일자리를 다 뺏고 있어. 우리도 힘든데 라고 하는 게 AFD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민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구동독에 있던 사람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다 AFD를 지원하고 나섭니다. 게다가 지금 난민들이 오니까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여성 유권자들도 서서히 AFD를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동독과 소독이 딱 갈라져서 구동독이 지원을 하는 거고 구서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서독은 AFD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동독 입장에서는 서독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연봉도 훨씬 더 높고 일자리도 훨씬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서독이 동독에 비해서 훨씬 지배적인 입장에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독일의 대안이라고 하는 이 극우에 대한 지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9월 독일에서 주의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튀링겐주, 작센주에서 AFD가 무려 30%, 32%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의회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디 대구의회 이런 게 아닙니다. 독일은 연방제입니다. 각 주가 각 정부를 갖고 있어요. 주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따로따로 나라라고 쳐야 돼. 각각이 나라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게 하나의 연방으로 운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 정당이 그 주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그 주를 집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AFD가 1등을 했다.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극우 정당이 이 작센주, 트링겐주를 집권을 하게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우리와 독일의 다른 점이죠. 독일은 1위 하는 정당이 대략 20%에서 30%밖에 안 되잖아요. 30%면 과반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연정을 해야만 거기에 집권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정당이 AFD는 다 비난합니다. 지금 누구도 AFD 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FD는 비록 표는 더 많이 받았지만 집권 여당이 되진 못하고 이 지역에서 당연히 2등과 3등 아니면 그 외의 당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 AFD를 대신해서 집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집권 못하니까 문제가 없나?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독일 전체에서 AFD를 지지하는 사람의 수는 22%나 됩니다. 뭐 물론 집권 여당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센주의 30% 그리고 독일 전체의 22%라는 사람들이 어쨌든 AFD를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AFD의 생각에 동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극우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이 무려 30%, 22%나 있다는 건데, 이분들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고 무장을 지지하고 독일에서 아리아인이 가장 뛰어나다고,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잊어버리자, 앞으로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 독일에서 당연히 우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대체 어떤 일을 벌이게 될 수 있을까?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3인당, 녹색당, 민자당 해서 신호등 연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호등 연정에서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계속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지 예산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민자당인 FDP가 복지를 너무 내세우지 마라. 복지는 여기서 스톱. 복지를 오히려 낮추고 법인세도 좀 낮추고 이 기업들이 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게 독일이 점점 피폐해지는 원인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둘 중에 누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완전히 극과 극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의회에서 계속 판판이 반대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다 못한 울라프 슐츠가 민자당 FDP 소속인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고해버렸습니다. 해임해버리고 나니까 FDP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하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잘라버려? 물론 FDP는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해고해버리면 되나? 그것에 반발하면서 FDP는 이 신호등 연정에서 뛰쳐나가버렸습니다. 우리 너희랑 같이 못한다 라고 나가버렸어요. 3인당 SPD가 몇 %라고 했어요? 25%가 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정이 안 됐을 때 집권 여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집권 여당은 50%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완전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또 협상을 하느니 숄츠 총리는 야, 나 못 믿냐? 하면서 총리 신임 투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국에 불신임을 받게 됐죠. 독일에서는 불신임을 받으면 당연히 하는 수순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독일에도 대통령이 있긴 있습니다. 독일 대통령은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하는 일이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국회 해산권.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저희 좀 해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바로 해산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투표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해산을 시킨 게 언제냐? 그렇게 해서 해산한 날짜가 2024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독일은 60일 이내에 총선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가 2025년 2월 23일. 야, 독일 총선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독일 총선은 대통령이나 국가 총리를 뽑는 게 아니죠. 사람을 보고 여기 기호 1번 누구, 숄츠, 뭐 2번, 뭐 메르켈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독일은 내각제죠. 그러니까 당을 뽑고 지역 의원은 뽑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당에 있는 그 사람들이 또 투표를 해서 자기들의 총리를 또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의 대표거나 아니면 당에서 선정한 사람이 국가 총리가 되는 거다.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당을 뽑는 거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당의 지지율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돼 있나? 1위가 기독교연합입니다. CDU 32%입니다. 근데 문제는 2위가 AFD입니다. 19%예요. 어떤 곳에서는 22%라고 얘기하는 조사기관도 있습니다. 지금의 여당인 3인당, SPD죠. 녹색당 각각 14%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뛰쳐나간 자민당, FDP는 5%예요. 나머지 3당 다 합쳐봐야 33%밖에 안 됩니다. 뭐 무슨 연정이고 뭐고 안 돼. 그냥 글렀어. 문제는 지금 기독교민주연합이 우익이죠. 중도 우파입니다. 지금 33%, 여기에 17%가 더 필요해요. 3인당 손을 잡아봤자 14%니까 과반이 안 됩니다. 최소 2개 당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셋이서 연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전에 봤잖아요. 한 명 뛰쳐나가잖아. 근데 마침 2등 AFD잖아. 딱 19%. 여기서 손을 잡으면 바로 50%를 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AFD는 지금 독일인 대부분이 아주 극악무도한 정당이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당입니다. 저렇게 못된 놈들이 있나? 라고 하는 당인데 저 당의 손을 잡아야 되나?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같은 우익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대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가? 이거 좀 어렵다. 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기독교연합이 1등, AFD가 2등이 되는 게 확실한데 이렇게 1, 2등이 대놓고 서로 연정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AFD가 제1야당이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독일 정치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서로 도울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거 서로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AFD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는 대놓고 AFD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FD가 연정에 성공은 못하겠지만 제1야당이 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독일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과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겠죠. 지금 독일의 노동법 바꿔라. 그래서 테슬라 베를린 공장 직원들 병가 그딴 거 없어. 야, 무노동 무임금 모르냐? 바로 임금 안 줄 거고 바로 출근해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야, 친환경으로 뭐 무슨 불을 질러? 내가 친환경이야. 내가 어디다 불을 질러? 하면서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일론 머스크는 AFD를 지원하고 있고요. 정말 AFD가 잘 되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AFD가 잘 되면 그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잘 되기 어렵습니다. AFD는 헛소리를 워낙 많이 하는 정당이기도 하고 거부감이 워낙에 큰 그냥 중산층 대부분이 거부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된다면 이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선거 직전에 독일 정치에 개입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겁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정당을 뽑는다든지 정치 지도자를 선거한다는 거 이런 것만큼 나라 전체에서 가장 의미 있고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이벤트는 없죠. 선거가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등장해서 그 이벤트에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 이벤트의 주인공인 것처럼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다는 거, 아마도 관종기가 있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 되면 너무나 좋고, 안 되더라도 관종으로서 자기는 잃을 게 없죠. 너무나 많은 성공적인 쇼를 해냈으니까. 그렇지만 독일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다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많은 트롤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선동에 의해서 이 트롤들이 불러일으켜지고 나라 전체에 분란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독일 조기 총선 2월 23일에 조기 총선을 하잖아요.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이제 어디에서 펼쳐지게 될까? 다음 선거는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선거가 되겠죠. 아니,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치를 때 일론 머스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어느 편이든 들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할 텐데요.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지만, 여튼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온다, 한국에서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 오케이, 환영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다. 제발 좀 테슬라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주식 좀 어떻게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정치 좀 그만 기웃거리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쉽게 말을 들으실 분은 아닌 것 같고, 독일에서 좀 큰 코 다치셔야 우리나라 안 오실 것 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이겠죠. 네, 일론 머스크는 우리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